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아메리카니즘을 표방하며 신고립주의를 재천명했습니다. 정치 아웃사이더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대선까지 트럼프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대선 전망에 대해서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많은 관심 속에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글쎄 약간 좀 묘한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각 언론에서는 여태까지 컨벤션 중에서 가장 최악의 전당대회였다라는 혹평도 있는데 이 원래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이 여태까지 있었던 경선에서 쌓였던 앙금들을 다 이제 씻어버리고 이 이제 새로 추대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결속을 해서 우리 다 이제 있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전부 다 잘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당대회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이번에 트럼프의 가족이 총출동했잖아요. 네. 관례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아내가 찬조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트럼프의 자녀 4명이 모두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된 거 어떤 좀 속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치적인 속셈이 있습니까? 그래서 첫날에 이제 아내였던 멜라니아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방카 트럼프가 연설을 했었고요. 미성년자인 베론 트럼프만 빼놓고 지금 5자녀 중에서 4명이 총출동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전당대회에서 후보의 가족들이 연설을 하는 건 사실은 관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둘째 날에는 빌 클린턴이 연설을 하게 돼 있고 네. 마지막 날에는 이제 첼시 클린턴이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어떤 의중도 좀 있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 면모를 보면은 함께 서 있는 걸 보면은 일종의 좀 드라마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시하려는 것도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사를 구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게 지지 기반이 넓지가 않으니까 공화당 유수한 어떤 연설자라든지 정치인 중에서 같이 묵히기 싫다 연설을 고사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아내인 멜라니아 연설이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표절한 것이 네.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족 잔치에 그쳤다라는 호평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당의 행사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우리 당에서 나온 이 후보가 이기도록 모두 다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행사인데 첫날부터 트럼프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꽤 여러 번 계속 등장을 했어요. 네. 보통 이제 마지막에 트럼프 이제 후보가 등장을 해서 수락 연설을 하는 게 하이라이트인데 그리고 자기 가족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그리고 공화당이 어떤 지명도가 좀 있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인사들이 지지 연설을 한 것. 그러니까 다 트럼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원맨쇼였다라는 이제 그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글쎄요, 공화당 지도부 측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공화당 측에서 비판을 하기엔 조금 난감합니다.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 내용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어떤 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주로 이제 국내 이슈가 많았어요. 국내 법 질서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경찰 저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테러리즘을 또 이제 겨냥한 얘기겠죠. 올란도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경제 문제도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고 기본적인 톤은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은 수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흑인 청년들의 50%가 넘는 인구가 지금 실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선동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수치라든지 이런 증거를 대면서 난 진짜로 정말로 진지한 대통령 후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또 한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굉장히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아메리카니즘을 강조를 했다는 부분이죠.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아메리카니즘이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트럼프가 경선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고 한 번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아메리카니즘을 표방하고 있는 게 미국 민심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원래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대외적인 이제 행동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이슈에는 소홀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라든지 다 그랬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라크 전쟁 같이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의 민심이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트럼프가 상당히 영리하게 그 부분을 찝어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라 보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들 외에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얘기 나오고요. 네. 미군 철수 얘기도 나왔는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칠 안보 영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안보라는 것이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떤 한 후보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시스템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뭐 극단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사실 동북아에서 가지는 굉장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중국이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하고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굉장히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맹 관계 크게 해가 될 행동은 사실은 안 하지 않겠나. 그리고 미군 철수라는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는 안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전에 다른 대선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이 네. 위기를 강조하는데 속내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럴 때 이제 수락 연설할 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반대당이잖아요. 민주당 정권에 대항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못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망쳐놨다. 위기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하지만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당이었던 이제 공화당 정권에 반대하며 나왔을 때도 그때도 물론 위기란 얘기를 했지만은 슬로건은 hope, 그러니까 희망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여태까지 경선 보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던 부분이 미국 사람들 유권자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전략을 다시 한번 이용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호 무역주의와 관련해서 힐러리와 트럼프의 입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뭐 TPP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이렇게 체결이 됐을 때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원래 TPP를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던 네.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유권자층에서 그 부분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 포섭하기 위해서 살짝 선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와의 이제 양자 FTA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나 공화당 지금 정강지를 보면은 재협정이라든지 뭐 철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네. 지금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둘 다 대통령이 되면 당분간 미국 내 분위기 때문에라도 조금은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그 전형적인 전당대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좀 네. 짚어주셨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반대파 대의원들이 대의원 의무투표 규정 자체를 삭제하자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뭐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당내 갈등이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전당대회라는 곳에서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기는 해요. 근데 95%의 주의 대의원들이 주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5% 정도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실 거기서 이제 뭐 즉흥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의원이라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자유 의지대로 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네. 근데 뭐 전당대회 당에서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뭐 사실 뭐 항의에 그쳤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분열이 심하고 또 비호감이다 트럼프가 그렇게 보여진 장면이었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면서 네. 이 당내 이 내홍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에 대한 당내 전폭적인 지원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지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지지는 안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지지를 하지 않는 그런 약간 좀 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지금 뭐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뿐이 아니라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마지못해 지지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의 이름을 한 두어 번밖에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공화당 지도부라든지 주류 세력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리고 같이 엮이기 싫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안 보고 사실상 트럼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보니까 뭐 자기가 하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이제 뒷수습을 이제 공화당 다른 이제 의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전당대회 보통 끝나고 나면 네. 정치적 이벤트 직후에 이렇게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렇죠. 컨벤션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잖아요. 어떨까요? 트럼프에도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좀 그대로일까요? 제가 지지율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5월 달에는 트럼프가 상승세였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상승세고 7월에 와서 조금 좁혀지는 부분을 보였는데 생각만큼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약 한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제 대충 보여지고,
물론 이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한 1~2% 앞서는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한 4% 정도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컨벤션 효과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아주 생각했던 만큼 극대화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공화당 내 결집이 그만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걸까요? 그렇죠. 공화당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아주 전형적인 공화당 유권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정말로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해줄 수 있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뭐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줬다시피 공화당 내의 분열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보여져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는 반가울 텐데 과연 앞으로 이런 컨벤션 효과를 좀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일단 다음 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럼 지금 이제 부통령 후보를 이제 거의 지명을 했죠. 지금 아직 공식적인 뉴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이제 버지니아주의 상원의원인 팀 케인 상원의원으로 지금 지명을 할 것이다라고 어나운스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 결집을 시키면서 그야말로 전당대회 뭐 어떤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죠. 11월 8일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네.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지지층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대선 그 본격화되면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좀 더 두고 봐야겠는데 일단 본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얼마나 지도자스러운 모습을 보이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동적인 어떤 레토릭으로도 상당히 충분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끌어갈 어떤 자격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를 유권자들이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형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을 얼마만큼 끌어안을 수 네.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는데 앞으로 대선까지 꽤 오랜 기간이 남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또 파격적인 행보를 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 제가 공화당 정강집을 봤을 때는 기존의 공화당 입장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보수적인 공화당 내 티파티 세력이 여전히 입김이 강하구나. 그리고 그들하고 트럼프가 약간 조율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즈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뭐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공화당의 어떤 기축 세력이라든지 뭐 지도부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어차피 그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독자 노선 선언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때 그 필리핀의 트럼프라고 불렸잖아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이런 권위적인 모습을 지닌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돌풍과 혹시 추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요? 글쎄, 뭐 트럼프도 그렇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지지자들이 대부분 이제 소외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 혹은 이제 트럼프나 두테르테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기존 정치권에서 이들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그 부분도 확실히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분노. 그 분노를 이제 이용한 정치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광풍 같은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실 보통은 이것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걸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오롯이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역사적인 이 짐을 어떻게 지고 나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뭐 사실 마음 아픈 부분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연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